본책 만책 제42편 소설 제주의 가두리. 안녕하세요, 라일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세입니다. 오늘의 책 소설 제주의 5번째 저자인 윤희영 작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약 15년간 소설가로 활동해왔습니다. 소설집 셋을 위한 왈츠, 중편, 붕대감기, 청소년 소설 졸업 등 여러 작품을 출간하였습니다. 2019년 이상문학상 대상을 수상하였으나 이상문학상이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지속해왔다는 점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상문학상과 문학계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절필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소설 제주는 제주를 배경으로 한 6편의 단편집이며 그중 5번째 단편인 가두리는 수조에서 바다로 떠나간 돌고래 복순의 이야기와 그 복순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 여성 명은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엮어내고 있습니다. 윤희영 작가님 책을 저희가 다룬 적이 없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저는 한 편 한 줄 알았어요. 저는 붕대감기 한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가 후보로 올리고 안 했었어요. 그랬나봐. 윤희영 작가님 이야기를 저희가 했던 것 같아요. 이때 2020년 촌가 그때 저희 특별편에서 했던 것 같고, 이때 김금희 작가님이 트위터를 통해 이상문학상 우수상 수상자가 되었지만 이상문학상을 주최한 출판사 문학사상 측에서 3년간 수상작의 저작권을 양도하라고 강요했고 수정 요구를 했으나 작가님이 수정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이상문학상과 문학사상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같은 우수상을 수상한 최은영 작가도 김금희 작가님과 같은 내용을 밝혔고 두 분은 그래서 결국 수상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희영 작가님이 이 소식을 듣게 되신 거죠. 그래서 라일라님이 소개해주신 것처럼 그 전년도 이상문학상의 대상 수상자인데 당신이 기수상자로서 이상문학상을 반납하고 싶으나 이미 수상했고 그에 대해 항의할 방법이 활동을 영구히 그만두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절필을 선언했습니다. 그때 제가 윤희영 작가님 했던 말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이미 이상을 받음으로써 어떤 명예와 유명세를 누렸고 그것을 반납할 방법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셨던 게 제가 너무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그거 너무 품위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윤희영 작가님의 이러한 결단은 당연히 여러 사람, 동료 작가, 출판 관계자, 독자 무척 슬프게 했고 안타깝게 했고 화나게 했는데 이때 여러 작가와 독자가 문학사상사와 이상문학상의 불매운동을 벌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라일라님도 그 뒤로 문학사상사 출판사 책 하나도 안 사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이제 올해 이상문학상의 주관사가 문학사상사에서 다산북스로 결국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상문학상 특히 수상작품집의 판매가 매우 떨어졌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어떻게 윤희영 작가님을 절필시킨 상의 수상작품집을 사겠어요. 그래서 저작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대 출판사와 권위 있는 문학상 때문에 그 놈의 권위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소중한 윤희영 작가님을 잃었고 더 이상 작품도 읽지 못하게 됐고 기출간된 윤희영 작가님의 작품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물고 뜯고 씻고 아끼면서 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소설제주에 실려있는 윤희영 작가님의 작품이 너무너무 소중했는데요. 맞아요. 사실 소설 제주를 고른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에 윤희영 작가님의 작품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네, 하나의 이유였다. 그렇지. 그래서 이 가두리는 줄거리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순이와 명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제목을 봤을 때 생각한 내용과 너무 다르면서 결과적으로는 생각했던 내용과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대했던 것과 내용은 달랐는데 서사는 같았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가두리 하면 떠오르는 것은 양식장이기 때문에 저는 갇혀있는 삶 혹은 해방되는 삶을 기대하면서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나도 복순이도 갇혀있다가 풀려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갇혀있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고 해방되는 삶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좁은 공간에 갇혀있다가 더 큰 세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성장을 담보하기 때문에 또 이것은 명백한 성장소설이기도 하고요. 제가 붕대감기를 읽을 때도 생각했는데 세상을 살 때 여성이 느끼는 어떤 갈등 지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로 살면 편안한 순간과 부조리한 순간이 그러니까 이건 여자로 산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회에서 인정받는 여성이 내가 되었을 때 라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언제나 우리 몸에 겹쳐지게 되는데 윤희영 작가님이 그런 갈등의 순간, 그러니까 편안한 순간과 부조리한 순간의 갈등의 순간을 굉장히 잘 포착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여자로서 편안한 순간과 부조리한 순간이 사실은 뿌리가 같잖아요. 맞아. 같은 여성 혐오와 같은 젠더 차별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자로서 편안하다는 것도 약간 그런 거죠. 너는 여자니까 약해. 이를테면 너는 여자고 약한 존재니까 이 짐을 들지 마. 우리가 다 들게. 이렇게 하면 여자라 편안한 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시에 여성이 강하지 않고 약한 존재라는 걸 계속 주입하는 거다 보니까 결국엔 그 뿌리는 같다고 느껴지고요. 저는 보면서 이 명은의 성장 과정도 같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차별의 지점을 너무 잘 포착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는 부모가 그 차별을 표현할 때 딸에게 더 작고 좁은 세계를 은연중에 요구하는 걸로 표현하신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부모가 딸이 아들보다 더 넓은 세계를 살아갈 수도 있다는 상상 자체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래서 명은은 언제나 명현보다 작고 좁은 삶을 받기를 기대받지만 그 기대를 깨치고 나가고 싶어하고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복합적인 여성들의 마음을 잘 포착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수족관에 갇혀있는 복순의 삶 그리고 명은의 삶이 계속해서 겹쳐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명은이 어릴 때부터 이 명현을 부러워한다 혹은 옷을 바꿔 입고 싶어한다 이런 모습들이 나와서 저는 사실 초반에는 젠더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려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는 젠더보다는 바이섹슈얼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옷을 바꿔 입는 에피소드는 젠더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어떤 본인의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얘기였다기보다 동등한 입장이 되고 싶다? 진짜 내가 무엇인 찾아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였나 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 명은은 형제 때문에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라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고자 이제 남성과의 연애를 갈망하는데 또 동시에 독립적인 여성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대부분의 시스젠더 여성에게 되게 내면화되어 있는 감각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젠더 역할인 것 같아요. 사회가 여성에게 요구하는 모습? 그럴 수도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처음에는 내 보호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안 되면 그 사랑을 채워줄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렇죠. 시스젠더 여성은 기본적으로 이성 애자일 것이라고 사회가 전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으로부터 사랑받기를 유도하는 라일란이 말씀하신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할하기도 하고 나한테 다른 선택지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가 바이섹슈얼이 아니야 상관없이 저한테도 그게 내면화되어 있는 감각이고 그런 감각을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도 되게 치밀하고 날카롭게 표현하시는 게 굉장히 놀라웠고 그래서 저는 그 랄라님이 지난주에 강하길 작가님 얘기하셨는데 강하길 작가님이나 윤희영 작가님 이런 부분을 엄청 예민하게 잘 표현하시는 게 있어요. 이 미묘한 거? 이 그러고 싶지 않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나의 내면화된 어떤 모습이 있어. 맞아요. 나의 여성이 있어.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 속에서의 여성성이 있는데 내가 그걸 부정하고 싶지만 부정할 수 없고 나에게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걸 긍정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이것을 깨고 나가고 싶지만 언제나 내 안에 있는 뭔가가 있어. 맞아. 그게 있는데 그게 이제 그 글을 내가 읽으면 제가 자극받잖아요. 빵! 하고 나한테 오잖아. 이거 너한테도 있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너무 상처를 받는 거야. 맞아. 내가 너무 날것에 나를 내가 봐야 되잖아. 직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 윤희영 작가님 글이나 강화기 작가님의 글을 읽을 때 받는 그런 작가님이 나한테 상처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이 상처는 사회가 주는 거지 나한테. 사회가 나를 이렇게 길들였으니까. 사회가 나에게 준 상처를 내가 책을 통해서 되게 확 정면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나의 좋지 않은 혹은 내가 고치고 싶었던 근데 내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무언가를.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예리하게 쓰려면 작가님 본인도 그것을 세밀하게 보는 과정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 점에서 저는 윤희영 작가님이 굉장히 존경스럽다. 인간으로서도 되게 존경스럽고 작가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시다는 생각을 또 이번에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라일라님이
처음에는 젠더 디스포리아에 대한 얘기인 줄 알았다가 사실 그게 아니었고 다른 퀴어성에 대한 얘기였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서 명은이 양성애자라고 선언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양성애자 서사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이 많은 양성애자들이 이 자신의 박쥐성에 대한 이거 여러분 당사자성 농담이에요. 다 박쥐성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고민이 되게 주요한 서사처럼 많이 나와요. 저는 그게 주요한 고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게 난 너무 내가 당사자니까 내가 너무 지겨울 때가 있단 말이야. 나 이미 이거 끝난 건데 이거 말고 다른 얘기 보고 싶은데 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그 고민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정치학 과정에 고민이 있었다는 걸 암시하면서도 그 부분을 되게 짧게 줄여버리고 나 그 맞아 양성애자야. 내가 레즈인가? 남잔가? 이 여자가 특별한가?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축약하고 양성애자다 라고 선언한 것에서 제가 약간 인상적이었고 좀 치료받은 것 같아. 치료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양성애자는 남성을 꾸준히 만나다가 여성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면 자기가 이성애자라고 착각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 반대로 사실은 레즈비언이었나라고 고민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이게 그런 거 다 날리고 난 양성애자고 이게 나다 라고 해버리는 그 산뜻함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한 편 안에 그런 날카로움도 있고 산뜻함도 있고 하는 거지. 이제 약도 주고 병도 주고 다 이게 다 하는. 그러니까 어떤 바이섹슈얼로서의 스스로 혹은 여성으로서의 스스로를 굉장히 세밀하게 직시하고 표현한 것 같은 느낌? 맞아. 이 주인공이 명은이 오랫동안 헤테로로 살아왔지만 헤테로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자신의 삶에 대해 커다란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그 변화의 고민을 길게 풀어내지 않고 간단하게 표현했다는 점이 좋으신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 제목도 좀 좋았는데 제목이 가두리가 야생 방사의 중간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순이 가두리로 가지 못하고 수조원에서 여전히 갇혀 있다가 나중에 이제 바다에 사는 돌고래 떼가 왔을 때 조용히 떠나게 되는데 이게 복순이가 실제로 있었던 사례잖아요. 사례 속에 있는 실제 돌고래의 이름인데 이 사례를 소설에 넣어서 현실감을 살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명은이라는 사람이 복순이의 사례를 쭉 봤던 것처럼 현실에서 그래서 현실의 이야기와 가상의 이야기를 적절히 섞었는데 적절히 섞이는 지점이 어색하지 않았다는 거, 위화감이 없는 거 이런 게 좋았고요. 그리고 저는 쭉 읽었을 때 지금 가두리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오는 소설이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주도에 오는 이유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가두리에는. 근데 이 앞에 있는 다른 단편들에는 그 이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뭐 도피의 공간 아니면 놀러오는 공간 약간 휴식하러 오는 공간 이렇게만 나오고 이 제주도에 왜 왔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 책에서는 명은이 제주도에 여러 번 오는데 20살에 놀러와서 누구를 만났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누구와 태교 여행으로 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와 여름 휴가로 오거든요. 근데 이 사례들이 다 차근차근 쌓여서 전체적인 서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명은이 제주도에 올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생기고 인물의 감정선이 쌓여가니까 제가 이 소설을 쭉 읽을 때 속도가 되게 적절하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잘 짜여진 서사구나. 이 단편집을 처음 만났을 때 읽고 싶었던 소설이 가두리 같은 소설이었다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명은이 제주도에 오는 이유가 환상이나 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이유. 제주도에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명은이에게. 그리고 그 이유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치밀하게 이야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단편을 쓰시는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가끔 보면 어떤 단편들은 이렇게 치밀하게 서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어떤 일정 장면 아니면 일종의 한 사건만 다루는 이야기들, 짧은 이야기들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단편인데도 차근차근 시간과 어떤 그 이유, 타당함, 근거들을 쌓아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명은이 복순이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작별 인사를 건네는데 그 순간에 자기의 삶 역시도 복순과 마찬가지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꺾어지게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거든요. 이것 또한 무언가로부터 도망하는 거 아닐까? 또 다른 실패가 아닐까? 이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그럼에도 나아감으로써 의미가 있는 선택들을 하는데 저는 이런 선택들도 명은의 어린 시절부터 이 선택까지 쭉 끝까지 너무 좋은 흐름으로 짜여진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사실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면, 그러니까 뭐 가부장제로부터 해방이 되면, 집에서 벗어나면, 뭐 이런 작게는
바로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똑바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이것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이것만 없으면 자유야. 이렇게 하는데 이를테면 내가 나다라고 선언하면 그 다음은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고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고 상상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나는 나고 사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상태의 나도 나였던 거고 벗어난 상태의 나도 그냥 나인 거거든요. 오히려 더 괴로울 때가 많고 편안한 여성으로서의 나와 그것에서 벗어나면 이제 더 이상 편안하지 않단 말이야. 아무도 내 짐을 들어주지 않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그런 삶에 길들여져 있던 시간이 길기도 했고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돌아가고 싶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러면서도 앞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우리가 그게 사실 좁은 공간에 있다가 넓은 곳에 나아가면 낯설고 모든 게 다 처음이고 그런 것처럼 또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난한 일인데 복순이도 명훈이도 사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암시하고 끝이 나잖아요.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끝이 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끝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지나치게 희망차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게 비관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오늘의 우리이기 때문에 또 오늘의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끝이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드디어 소설 제주도 끝나갑니다. 다음 주 그러네요. 다음 주? 3주 뒤? 에 이제 구병모 작가님의 마지막 단편인 물마루 하고 나면 이제 소설 제주는 끝이고 새로운 책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함께 읽어주시고요. 저희 오늘 가두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도 팔로우와 리트윗 많이 해주세요. 팟빵 400명 이벤트 꼭 잊지 말고 기대해주시고 많은 다단계 영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께서 야금야금 모아주신 청취자분들로 저희 400명이 달성되면 이벤트는 바로 시작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할 일이 잔뜩 남은 정한세 그리고 라일라였습니다. 프로페셔널 페미니스트가 되는 그날까지 페페였습니다.